반갑습니다. 오늘은 구글의 전 CEO였던 에릭 슈미트의 인터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인터뷰에서 에릭 슈미트는 AI 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통찰력을 공유하며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에릭 슈미트는 2011년까지 구글의 CEO로 재임하였으며 2015년까지는 구글의 회장으로 활동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까지는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의 회장으로 활동하였으며 2020년까지 기술 고문으로 지내기도 하였습니다. 인터뷰는 구글의 AI 제품인 노트북 NM을 통해서 팟캐스트 형식으로 바꿨으며 이 팟캐스트가 진행되는 동안 부분 추가 설명을 제공하는 형태로 오늘 영상을 진행하겠습니다. AI가 그냥 반짝하는 기술 유행이 아니라 우리 사회랑 미래에 정말 근본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또 그 이면의 과제들은 뭔지 같이 좀 파악해보는 시간을 갖죠. 그럼 첫 번째 이야기, 2016년 알파고 그 순간으로 가볼까요? 네. 2016년 알파고하고 이세돌군단 대결. 특히 그 두 번째 게임이었죠. 거기서 나온 37번째 수는 정말 충격 그 자체였어요. 2500년 바동 역사 통틀어서 사람이 한 번도 생각 못했던 그런 수를 AI가 딱 둔 거죠. 맞아요. 그게 그냥 이겼다 졌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이겼냐 이게 핵심이었던 거죠. 인간의 직관이나 기존에 알던 거랑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계산해서 수를 찾아냈다는 거. 저도 그때 엄청 놀랐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50% 넘는 승률을 유지하는 길을 계상하다 보니까 인간의 지식체계로는 생각 못했던 새로운 길을 발견한 거예요. 이게 컴퓨터가 그냥 시키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모르는 걸 새로 발견할 수도 있구나. 이걸 딱 보여준 거죠. AI 혁명의 진짜 시작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요, 요즘 사람들 챗 GPT 써보면서 와, AI 진짜 대단하다 이러는데 에릭 슈밋은 오히려 이게 아직 과소평가되고 있다고 하잖아요. 아니, 이렇게 놀라운데 왜 그런 거죠? 챗 GPT 같은 언어 모델은 사실 AI 능력의 일부일 뿐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슈밋이 진짜 주목하는 건 알파고 때 보여준 그 강화학습 있잖아요. 그게 발전해서 이제는 복잡한 계획 그리고 전략까지 세우는 능력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계획이랑 전략이요? 네, 예를 들면 오픈AI의 X3나 딥식 R1 이런 시스템들 보면 여러 단계를 거쳐서 논리적으로 생각하거나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걸 어떻게 달성할지 계획하는 능력을 보여주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그냥 글 잘 쓰는 거랑은 좀 차원이 다른 거죠. 와, 단순히 질문에 답하는 수준을 넘어서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그걸 이룰 전략까지 짜는 단계로 가고 있다니 그럼 진짜 여러 AI 에이전트들이 막 서로 협력해서 복잡한 비즈니스 문제 같은 것도 해결하는 그런 모습도 상상해 볼 수 있겠네요. 그쵸. 슈밋은 AI의 다음 단계를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나와 있는 차트를 조금 더 정리하자면 프리트레이닝을 통해서 만들어진 AI 같은 경우 뭔가 꿈꾸는 상태와 비슷한 AI가 됩니다. 엄청난 자료를 바탕으로 트레이닝이 되었기 때문에 알고 있는 내용은 많은데 마치 방대한 지식을 가진 꿈꾸는 존재와 같은 상태가 이 프리트레이닝의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를 물어보면 막 술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관계가 잘못된 경우도 많으며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많은 게 바로 이 프리트레이닝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 프리트레이닝으로 만들어진 모델을 한 번 더 트레이닝하는 단계가 이 포스트 트레이닝이 됩니다. 포스트 트레이닝을 거치고 나면은 꿈꾸던 무언가가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모델을 돌리는 걸 추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추론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단계별로 추론을 하면서 이전에 내가 냈던 결과값이 맞는지 점검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마치 사람이 생각해서 더 나은 답변을 만드는 것과 같은 성능이 향상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에이전트 단계인데 이 팟캐스트 역시 노트북 LM이라는 하나의 에이전트 AI를 활용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요약을 하는 것은 LMM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일인데 이 요약된 정보를 팟캐스트 형식으로 바꾸고 거기에 음성 AI까지 더해서 원래는 사람이 해야 되는 덩어리 단위의 일을 한 번에 다 처리해주는 단계가 바로 이 에이전트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강력한 AI를 만들려면 자원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진짜 배고픈 하마라는 비유처럼 데이터랑 연산 능력을 끊임없이 먹어치우죠. 데이터 센터는 계속 짓고 있는데 근데 진짜 한계는 다른 데 있습니다. 아, 그게 바로 에너지 문제군요. 슈밋이 미국에서만 90기가와트 추가 전력이 필요하다고 했다면서요? 잠깐만요. 90기가와트면 원자력 발전소 90개 분량이라고요? 와,
이거 규모가 상상이 안 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거의 도시 하나가 쓰는 전력량이랑 맞먹는 수준이에요. 지금 뭐 아랍권이나 인도에서도 기가와트급 데이터 센터 짓는다고 하고요. 물론 알고리즘을 더 좋게 만들어서 전력 소모 줄이려는 노력도 하고 있죠. 근데 앞으로 AI가 더 복잡한 계획을 세우거나 아니면 테스트 타임 컴퓨팅이라고 작동하면서 실시간으로 배우고 적응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더 고도화된 작업을 하려면 지금보다 뭐 100배에서 1000배 더 많은 연산 능력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랑 하드웨어가 첫 번째 문제고 좀 더 가면 이제 데이터 부족 문제도 나올 거고요. 에너지라는 정말 거대한 벽이 있네요. 이 부분의 내용도 주요 포인트가 많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AI 발전과 관련해서 하드웨어 성능이 계속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드웨어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의 성능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짜내며 계속해서 AI 발전의 속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서로 대체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드웨어도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AI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역량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최종적인 AI의 발전 속도가 우리가 정말 한 번도 본 적 없는 속도의 발전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는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잘 발전하고 있는데 사실상 병목이 될 수 있는 게 에너지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를 보게 되면 최근 일론 머스크가 왜 에너지와 관련해서 여러 번 언급을 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에너지 수요량이 올라가게 되는데 바로 그 부분을 태양광 패널이 대신할 수 있는 상태이고, 벌써 전 세계에서는 핵 발전보다 태양광 패널로 만든 전기가 더 많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에너지 저장 장치가 됩니다. 이런 에너지 저장 장치를 테슬라가 잘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은 어제도 확인을 했었죠. 중국에도 메가팩토리 공장을 새롭게 가동을 시작했는데 텍사스에서도 메가팩토리를 또 건설한다는 것은 다가오는 AI의 병목인 에너지 부분을 해결하는데 에너지 저장 장치가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가오는 AI 산업과 관련해서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 둘 모두의 기하급수적인 성장, 그리고 이 에너지 부분의 병목을 해결하는데 큰 힘이 되는 에너지 저장 장치, 이 세 가지가 주요 포인트가 됩니다. 그런데도 AI는 결국 자율성화를 가진 에이전트 형태로 갈 거라는 예측이 많잖아요. 요슈아 벤지오 같은 분은 이거 너무 위험하니까 개발 속도 늦추거나 멈춰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고요. 이 문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벤지오 교수의 걱정은 정말 귀 기울여야죠. 타당한 우려입니다. 근데 슈밋 생각은 좀 다른데요. 이 전 세계적인 경쟁 속에서 어느 한쪽만 자, 우리 개발 멈춥시다 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는 거죠. 어렵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개발을 멈추는 게 아니라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할 거냐. 다시 말해서 가드레일, 그러니까 안전장치를 제대로 만드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해요. 가드레일요? 어떤 종류의 안전장치를 말하는 걸까요? AI가 너무 똑똑해져서 막 통제 불가능해지는 그런 상황을 막는 거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AI 에이전트들이 자기들끼리 막 소통하는데 우리가 이해 못하는 방식으로 해요. 그러다 뭔가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할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비해야 한다는 거죠. 그들의 활동을 잘 지켜보다가 만약 위험한 조짐, 예를 들어 뭐 통제 불가능하게 스스로 능력을 막 키운다거나 무기 시스템에 접근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허락도 없이 자기 복제를 한다거나. 끔찍하네요. 이런 내용이 진지하게 토의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도 너무나도 흥미롭습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이 AI가 너무나도 발전을 해서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에 가면 어떡하나 라는 이야기인 건데, 이런 이야기를 1, 2년 전에 했다면 상당히 비현실적인 이야기로 들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실존적인 위협이 된 것이죠.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 자체가 지금 또 AI 모델은 다양한 재기적 자기 개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재기적 자기 개선이란 AI 시스템이 자신의 구조, 알고리즘 또는 성능을 스스로 분석하고 개선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모델이 점점 더 커지고 신경망이 복잡해지면은 나중에 개선이 된 건 알겠는데 왜 개선이 되었는지 그 과정을 사람이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이걸 AI 모델의 블랙박스라고 하죠. AI 보고 AI를 발전시켜라고 하니까 분명 개선이 되긴 했는데 블랙박스가 점점 더 커졌다. 만약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되면 좋아할 게 아니라 멈춰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AI 모델 규모가 작았을 때는 사람과 대화가 불가능했는데 모델 규모가 일정 크기 이상으로 커지니까 갑자기 사람과 대화가 가능하고 지능이 생기는 것과 같은 특이 현상을 보여주었죠. 그런데 점점 더 블랙박스가 커지게 된다면 우리는 이해 못하지만 이 다음에 또 다른 특이점을 지나서 제어가 불가능한 수준에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점점 더 공상과학 영화와 현실의 경계가 모호해지며 이제 더 이상 공상과학 영화를 볼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네, 그런 상황이 감지되면 바로 개입하거나 정말 최악의 경우 플러그를 뽑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술 자체의 양면성도 문제인 것 같아요. 민간용으로 개발된 기술이 군사용으로 쓰일 수 있는 이른바 이중용도 문제 말이죠. 네,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미군에도 인간 통제하에 둔다, 휴먼 인 더 룹이라는 원칙 같은 게 있긴 하지만 이게 실제 경쟁 상황에서 얼마나 잘 지켜질지는 사실 미지수죠. 특히 미중 기술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그렇죠. 슈밋은 이 경쟁 구도가 AI의 미래 방향을 결정할 거라고 봐요. 지금 미국은 주로 성능이 뛰어나지만 통제된 좀 폐쇄적인 모델 개발에 주력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GPT-4 같은 것들이 그렇죠. 반면에 중국은 오픈소스, 그러니까 기술을 공개해서 누구나 가져다 쓸 수 있게 하는 방식에서 앞서 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딥식 같은 모델들이 그렇죠. 오픈소스면 혁신은 빠르겠지만 그만큼 위험한 기술이 나쁜 사람 손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슈밋이 말하는 아주 어려운 문제, wicked hard problem이에요. 이 아주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 상당히 철학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핵폭탄 제조법을 모든 사람에게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AI 발전이 가져오는 결과는 핵폭탄이 잠재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위험도보다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AI 모델이 오픈소스로 발전하고 있죠. 이런 오픈소스의 특징을 보게 되면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발전의 속도가 더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부정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 이런 AI가 악용되게 된다면 일반 개인이 핵폭탄을 소유해서 특정 단체를 공격하는 것과 같은 혹은 그 이상의 악용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런 단점을 막기 위해서 폐쇄형 모델로 가게 된다면 도대체 AI가 어떤 식으로 발전되는지 그 속에 뭐가 숨겨져 있는지 겉으로 보이는 거 이면에 다른 목적은 없는지 사람들이 알 수 없게 된다라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지금 대하의 아주 어려운 문제가 바로 이 오픈소스와 폐쇄형 모델 중에 무엇으로 가는 게 옳으냐와 관련된 문제인 것입니다. 혁신과 확산 속도는 엄청나게 빨라지는데 이걸 어떻게 통제할 거냐는 거죠. 이게 잘못 풀리면 사이버 공격이나 생물학 무기 개발 같은 위험은 물론이고 심지어 핵무기처럼 우리가 먼저 공격당하기 전에 선제 타격해야 한다는 논리까지 나올 수 있다고 경고해요. 와,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그럼 이런 위험 때문에 AI를 감시하고 통제해야 한다면 그게 또 다른 디스토피아, 조지 오웰의 1984 같은 감시 사회를 만드는 건 아닐까요? 슈밋도 그 우려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해요. 기술적인 해법으로는 영지식 증명 같은 암호화 기술을 이야기하는데요. 영지식 증명이요? 그게 뭐죠? 쉽게 말하면 내 개인정보를 직접 보여주지 않으면서도 내가 특정 조건을 만족한다는 것. 예를 들어 나는 성인이다, 나는 실제 인간이다를 증명하는 기술이에요. 이걸 활용하면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인증이나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감시가 아니라 자유를 지키는 방향으로 기술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슈밋은 AI의 미래를 꽤 밝게 보는 것 같아요. 질병 정복이나 과학적 발견 같은 엄청난 가능성들을 얘기하던데요. 네, 맞아요.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신약 개발 과정에서 AI가 새로운 치료 목표를 찾아내거나 임상시험 설계를 도와서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면 지금은 치료하기 어려운 병들을 정복할 수도 있겠죠. 과학 분야에서는요? 암흑 물질이나 암흑 에너지의 정체를 밝히거나 완전히 새로운 소재를 발견하는 등 인류의 지식 지평을 넓히는데 AI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 외에도 개인 맞춤형 AI 튜터가 교육 격차를 줄여주고 의료 AI가 의사를 보조해서 더 많은 사람이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게 될 수도 있고요. 경제적으로는 급진적 풍요 시대가 올 수도 있다고요? 연생산성 30% 향상?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네. 슈밋은 AI가 지난 500년, 어쩌면 1000년,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봐요.
연 30% 생산성 향상이 현실화되면 이건 정말 경제학 교과서를 새로 써야 할 정도의 급진적 풍요 시대가 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사람들은 이제 할 일이 없어지는 건가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일자리가 아예 사라진다기보다는 지금 변호사나 의사, 정치인 같은 전문가들이 컴퓨터나 인터넷을 쓰듯이 앞으로는 AI를 도구로 활용해서 훨씬 더 생산적으로 일하게 될 거라는 거죠. 오히려 노동력이 부족해지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는 꼭 필요한 변화일 수도 있고요. 정말 거대한 변화의 물결 앞에 선 기분이 드네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쉼이 주는 조언은 뭔가요? 이건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이다. 이 말이 핵심인 것 같아요. 마라톤이요? 네. 그러니까 한 번 반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꾸준히 매일매일 이 변화의 흐름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죠. 기술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서 2, 3년 전 기술은 금방 잊힐 정도니까요. 예술가든 교사든 의사든 사업가든 정말 모든 사람이 이 기술을 적극적으로 배우고 자기 일에 적용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경쟁력을 유지하고 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다는 거죠. 알파고 이야기로 시작해서 AI 에이전트, 오픈소스 딜레마, 그리고 미래의 풍요까지 정말 AI가 단순한 기술 유행을 넘어서 우리 삶과 사회 전체를 바꾸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슈밋이 계속 강조하는 변화의 속도와 규모, 그리고 이게 특정 전문가 집단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요. 청취자 여러분도 각자 자신의 분야나 일상에서 이 기술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볼 수 있을지,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한 걸음이 뭐가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